이 사례 강의는 연초에 한번 했거든요. 연초에 했는데 이제 기출반 해갖고 이제 별도로 한번 하자 그래갖고 저는 이제 뭐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학원 측에서 이런 강의를 하자 그러면 저는 거기에 맞춰서 하는 식이에요. 아무래도 학원 측에서 학생들 수요 파악을 더 잘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자 그래갖고 이제 이거를 개설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4회를 잡아놨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례 이 책 이걸 전체 다 푸는 거를 작년에는 8회를 했고 올해 연초에는 7회를 했어요. 근데 연초에 진도를 좀 빨리 나가고 이제 6회 끝내기는 했죠. 근데 6회 끝내려니까 진도는 뭐 아주 빨리 나가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나마 그거는 3시간 반 강의였지. 근데 지금은 강의 시간이 하루에 2시간 해갖고 4회잖아요. 그래서 4회 이거를 한다는 거는 사실 이거를 그 좀 심도 있게 다뤄가면서 4회 이걸 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시간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루에 이게 74번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1시간에 하루에 20개씩 정도를 나가야 돼요. 74개니까 뭐 다 20개는 아니지. 하루는 이제 14개만 나가도 되지만, 그러니까 오늘 14개 나갈 거고, 오늘은 왜냐하면 앞에 좀 딴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나머지 20개씩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1시간에 10개씩이에요. 1시간에 10개씩 하면서 중간에 10분 쉬려면 50분에 그 10개씩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5분에 하나씩 해야 돼요. 5분에 하나씩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5분에 하나씩 해본 적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했냐면 재작년에 모의고사 해설할 때, 법전형 모의고사 해설할 때, 그때는 제가 이제 강의를 처음 하는 입장이라 학생들이 그 한 시험 한 6개월 정도 남은 상태에서는 내용을 다 잘 알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문제 읽고 핵심 쟁점 짚고 그리고 핵심적인 사항만 간략간략하게 하고 결론 내고 이렇게 했더니 한 문제당 한 20분이면 끝나더라고요. 법전형 모의고사 사례형 하나를 다 푸는데, 근데 한 문제에 이제 한 3문제, 4문제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나가면은 한 5분에 하나씩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은 진짜 쟁점만 딱딱 짚고 나가야 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습을 해오셔야 돼요. 예습을 해오는 게 아니라 요번 과정에서는 4일 동안 요 책 한 권을 나 혼자 본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 나 혼자 공부해서 그걸로 다 끝내겠다. 수업은 왜 듣느냐? 혹시나 내가 혼자 공부를 하다가 놓친 게 있을지도 있으니까 그거 이제 체크하고, 그리고 또 복습하는 차원에서 수업을 복습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공부는 혼자 한다, 수업은 복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제가 이번 수업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 그래요. 연초에 수업을 할 때는 예습은 안 해도 된다. 근데 복습은 꼭 해오시라. 꼭 하셔야 된다. 수업 듣고 복습은 꼭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연말로 갈수록, 시험에 임박할수록 반대가 되죠. 반대가 되죠. 공부는 혼자 하는 거다. 지금쯤은 공부 수준이 상당히 올라와 있기 때문에 혼자서 다 하고 수업을 복습으로 생각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해요. 대부분. 그래서 지금 시험에 한 3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번 수업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셔야 돼요. 자, 우선 그 사례형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사례형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우선 기본적으로 접근하는데 뭐 이 얘기는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사례형 문제 풀이 할 때는 항상 하는 얘기니까. 근데 그래도 사례형 그 기출 사례 연습 시간이니까 안 할 수는 없어요. 또 촬영도 하고 하니까. 그 보면 사실관계를 우리가 읽고 그 다음에 설문을 읽잖아요. 그리고 문제를 풀잖아. 근데 사실관계를 읽을 때부터 쟁점을 추출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렇게 많이들 하죠. 근데 저는 그거 권해주지 않아요. 권해주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지 말라 그래요. 사실관계를 우선적으로 읽을 때는 여기서는 법률 문외한이 돼야 돼요. 법적인 잣대는 전혀 들이대지 말고 그 사실관계 자체를 시간 순서에 따라서 내 머릿속에다 잘 정리를 해놔야 돼요.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대해야 된다고, 사실관계를.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쭉 읽을 때는 딱 읽고 나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면, 우리가 영화 한 편을 딱 보고 나면 그 영화의 스토리가 머릿속에서 한 0.1초 내에 싹 지나갈 수 있죠.
뭐 어벤져스 영화를 봤다. 그럼 뭐 초기 장면에 뭐 나오고 그다음에 어벤져스들이 모여갖고 외계인 침략했을 때 뭐 대응해갖고 싸워갖고 이겼다. 중간중간에 중요한 장면들도 생각이 나지만 전체적인 스토리가 0.1초 사이에 머리에 싹 지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관계를 쭉 읽으면은 전체 사실관계가 머릿속에 싹 지나가야 돼. 근데 어떻게 지나가야 되느냐? 대체적으로 문제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한 3단락 내지 4단락으로 구성이 돼 있어. 물론 올해 이제 변시 문제에서는 그렇지 않았죠. 오늘 1번 문제 다룰 게 이제 올해 변시 문제인데 올해 변시 문제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지만 대부분 여태까지 나온 대부분의 문제는 3단락 내지 4단락으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 단락에는 이 회사의 현황이 나와요. 뭐 하는 회사며 자본금은 얼마며 발행 주식수는 얼마며 그 다음에 주주 구성, 특히 주주 구성은 어떻게 되고 이사는 누구누구고 감사는 누구다. 요 얘기가 주로 나와요. 첫 번째 단락에서는. 그리고 회사 이름 뭐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에서 이제 사건이 터져요. 뭐 신주를 발행하기 위해서 뭐 이사회를 소집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합병을 하기 위해서 뭘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것들이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에서 주로 나와요. 네 번째 단락에서 나오고. 여기서 이제 스토리들이 나오는데 요 스토리들이 한두 마디로 머릿속에서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서. 지금 우리 사례 1번 사례 같은 경우는 호텔을 파는 A 회사가 B 회사로부터 블라인드 몇 개 샀는데 고장이 났다. 고장이 난 걸 샀더라. 그리고 고장 난 거 고쳐달라 그랬다. 첫 번째 달라 보면 이게 딱 나와야 돼요. 고쳐달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하는 딱 정리가, 사실관계가 정리가 쫙 돼 있어야 돼요. 사실관계가. 이걸 읽으면서, 근데 우리가 읽으면서 보면 여기서는 뭘 물어보려고 하는 거구나. 문제도 읽기 전에 벌써 그 예단이 들어간다고요. 그런 예단이 들어가면 그게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 그러면서 밑에 사실관계를 읽으면서도 반은 그 생각하고 있어. 그 생각에 학설이 뭐가 있었고 판례가 뭐가 있었고 요 사례에서는 결론은 어떻게 돼야 되지? 머릿속에 그게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사실관계를 읽으면서 다른 주요 쟁점들을 놓치게 돼요. 그래서 그거는 하지 말고,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혹시 내 읽으면서 바로 생각난 쟁점은 끝까지 사실관계 다 읽고 설문 읽은 다음에 다시 봐도 생각나요. 방금 전에 생각났던 거는. 그리고 그거는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얘기야. 자기가 생각이 나지만 혹시라도 그게 잊어먹을까 봐 두려우면 옆에다 살짝 써놓으세요. 옆에다가 그 상사매매 이렇게 해서 살짝 써놓는다거나 그렇게 하고 잊어먹으라고. 그리고 사실관계 쭉 읽어갖고 사실관계 전체를 순수하게 사실관계로만 머릿속에 딱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설문을 읽죠. 이 질문을 읽은 다음에 그 질문에서 묻는 거를 정확하게 답할 수 있게 사실관계를 머릿속에서 스크린을 다시 쫙 해야 돼요. 그건 제가 이런 표현을 써요. 이런 예를 들어. 우리 무슨 뭐 미래 세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 같은 거 보면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밖에 나가서 무슨 바이러스가 창궐해 갖고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 근데 그 기지에 이제 들어올 때 그 감염된 사람이 들어오면은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전염시키잖아요. 그래서 안에서 이제 그 사람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지 여부를 컴퓨터가 체크를 하잖아. 그러면 사람이 이제 출입문에 사람이 이제 딱 이렇게 들어오면 얘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아닌지 여부를 컴퓨터가 레이저로 이렇게 쫙 스캔을 하죠. 사람 몸을. 빨간색 레이저가 찡 하면서 이렇게 스캔을 하지. 그리고 찡 하면서 여기에 바이러스가 여기 이제 있다. 그럼 여기 이제 삥삥 하면서 이제 들어오죠. 여기서. 예? 그런 것처럼 이 컴퓨터는 뭐예요? 이 컴퓨터가 우리가 이 컴퓨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뭐냐? 이 설문에서 물어본 거야. 여기서 1번 문제 보시면 이는 갑회사에게 물품 대금 9천만 원 청구할 수 있는가? 이거 물어보고 있잖아. 그럼 이가 9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실을 여기 사실관계를 다시 처음부터 쭉 보면서 찾는 거예요. 이 컴퓨터는 두 가지 임무를 수행해. 이 바이러스를 놓치지 않고 찾아내기 위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쭉 스캔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요 쭉 스캔을 하면 요 바이러스를 놓치지 않죠. 그리고 이 컴퓨터는 요 바이러스만 찾아내. 다른 바이러스는 찾아내지 않아요. 프로그램 시켜놓은 그 바이러스만 찾아낸다고. 그 두 가지를 해야 돼. 우리도 이걸 해야 된다고요. 우리도 설문을 딱 읽으면은 이 설문에서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이러스야. 그거를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스캔을 하면서 요 문제에서 묻는 쟁점들,
그 쟁점이 바이러스지. 그 쟁점을 놓치지 않도록 쭉 스캔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요 문제에서 필요한 쟁점만 찾아내야 돼. 요 문제에서 필요하지 않은 쟁점을 여기다가 아무나 쓰면 안 된다고, 문제에다가. 근데 아까 내가 이거 사실관계 읽으면서 쟁점 찾아내지 말라 그랬죠. 거기서 쟁점을 찾아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요게 문제될 것 같다라고 해서 요게 쟁점이 될 것 같아라고 예단을 가졌는데 정작 문제에서 읽어보면 그건 묻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한번 예단이 들어버리면 이걸 어디다 써야 될 것 같아. 내가 쟁점 찾아놨는데 그냥 버리기는 아깝고 써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막 사실관계를 자기가 왜곡하면서까지 사실관계 요러한 면을 보면 요러하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자기가 사실관계를 만들어가면서 그 쟁점하고 연관을 시켜갖고 그 쟁점을 막 쓴다고. 그런 게 그 시험 답안지에만, 여러분들 쓰신 답안지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학원 선생님이 쓰신 책에도 그렇게 써놓은 게 꽤 있어요. 그런 걸 보고 이건 아닌데 싶은 것들이 몇 군데 있다고. 그래서 제가 요 책 중간중간에 그런 거 몇 개를 써놓은 게 있어요. 참조를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찾아내야 돼.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예를 드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좀 예를 들어서 요건 설명을 많이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가 반려구를 해요. 반려구를 하면 이제 우리가 그 흙바닥이잖아요, 그 운동장이. 근데 요 구석에서 반려구 구장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여기서 반려구를 하죠. 이 흙바닥인데 반려구를 하려면 이제 베이스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베이스 여기다 이제 뭐 가방 같은 걸 이렇게 갖다 놓지. 가방을 갖다 놓는가 뭐 아니면 돌덩이를 갖다 놓든가 이런 거를 갖다 놓고 이제 베이스로 삼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공 굴리는 애가 이제 굴리면 여기서 발로 뻥 차고 이렇게 반려구를 하는데, 요 라인을 그어야 되잖아요. 이 라인을 어떻게 걷냐면 그 양은으로 돼 있는 주전자 큰 거에다 물을 담아 갖고 그 물을 여기다 이렇게 쭉 뿌리면서 가는 거지. 근데 이게 흙바닥이니까 물을 이렇게 뿌리면 그 물 부분이 이제 진해져 갖고 이제 라인이 되는 거죠. 이걸 긋는데 제가 이거를 정말 잘 걷어요. 다른 애들은 이렇게 삐뚤삐뚤 이렇게 긋는데 하는데 저는 이걸 쫙 이렇게 잘 걷어. 그 차이가 뭐였냐? 차이는 딱 한 가지였어요. 뭐 특별히 내가 재주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얘네들은 물이 떨어지는 데를 보면서 뛰었어. 다른 애들은. 근데 나는 베이스를 보고 뛰었죠. 그러니까 베이스를 보고 뛰니까 쭉 달린 거고, 얘네들은 물이 떨어지는 데를 보고 보니까 그냥 자기 휘청휘청하면서 삐뚤삐뚤한 그런 거예요. 우리도 문제를 풀 때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설문을 딱 읽고 이 설문이 이 베이스예요. 이 설문에서 묻는 거를 정확하게 머리에다 띄워놓고 이 설문에서 묻는 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이걸 찾아내야 된다고. 사실관계 보면서 쟁점 찾아내지 말라는 게 그런 얘기예요. 사실관계를 보면서 쟁점을 찾아낸다는 거는 목표도 없이 묻는 게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찾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삐뚤삐뚤하게 가게 되지, 엉뚱한 대로. 근데 목표를 정확하게 알고 그 설문에서 묻는 거에 필요한 쟁점만 찾아내면 이렇게 정확하게 목표 지점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선 그런 마인드로 해서 봐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갈게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이거는 그 연초에 강의를 할 때는 모든 문제에서 제가 이걸 다 그리고 써가면서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서 다 이건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그리고 1번 문제가 또 이거에 적합하지도 않아. 이 방법을 쓰기에도.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문제를 읽어보면 첫 번째 단락에는 회사의 현황이 나오고 두 번째 단락부터 이제 사건이 터지기 시작하거든요. 첫 번째 단락에 읽으실 때 우선 요 그림을 그리세요. 제가 이제 회사법 강의하면 요 끝에다가 이제 미니맵 하나 그려놓잖아요. 미니맵이라고 해갖고 그리는 그림 하나 있잖아. 그거를 사례형 문제에 적합하게 좀 그 이제 간략화 시켜놓은 그림이에요. 어떻게 그리는 거냐면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려갖고 여기에 이제 대표이사가 들어가요. 여기 세모에. 여기 대표이사는 대부분 갑이죠. 대표이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잘라갖고 여기에 이제 이사들이 들어가. 이사들, 을, 병, 뭐 이렇게 이사들. 그 다음에 감사는 이렇게 좀 띄어나갖고 여기다 이렇게 해요. 미니맵 할 때는 감사도 요 그림 내에 들어와 있었지. 그런데
이 사례형 문제 풀 때는 감사는 저는 이렇게 좀 띄어놔요. 왜냐면 이사하고 구분이 좀 잘 되라고 이렇게 띄어놔. 미니맵 할 때는 다 이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는 거를, 이사와 감사를 다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주주총회 위에다가 이사 감사를 다 뒀었는데, 사례형 문제 풀이할 때는 뭐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사와 감사가 누구냐, 대표이사가 누구냐, 이거를 한눈에 딱 들어오게 그리는 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대표이사는 여기다 하고 이사 여기다 그리고요, 감사는 여기다 이렇게 해주세요. 요 밑에 이제 주주총회는 없어요. 주주총회는 없고 대차대조표 바로 들어가는 건데, 대차대조표 바로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하고 여기는 쓸 게 거의 없어요. 자산하고 부채 부분에는 쓸 게 거의 없고, 요 자본 부분에 들어가면은 표시해 놓을 게 간혹 있어요. 이것도 자주 있진 않아. 근데 보면 그 첫 번째 단락에서 이 회사의 자본금은 얼마다라는 얘기가 간혹 나와요. 그래서 그 자본금만 뭐 250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본금만 여기다가 자산 부분에다가 표시를 해주시면 뭐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자본금은 어디서 나오냐? 우리 자본금의 몇 프로 뭐 해서 뭐 계산하는 것들이 뭐 간혹 있잖아요. 그런 것들 계산하는 게 뭐 좀 있어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주주 구성이에요. 주주 구성. 주주 구성은 여기서 이제 바로 갑이 뭐 40%, 을이 30%, 병이 뭐 20%뭐 이런 식으로 주주 구성은 여기다가 갑을 병 쓰고 몇 퍼센트를 갖고 있는지 요 밑에다가 이렇게 써주세요. 요거 그림도 미니맵이랑 좀 비슷하죠? 요 밑에다가 주주를 쓰잖아 우리가 대부분. 그리고 이제 주주의 변동 상황이 생겨요. 주주의 변동 상황이 생기면은 요 갑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중에 몇 주를 누구한테 처분했다. 그러면 이런 거를 뭐 X에게 처분했다 이렇게 표시해 갖고 요 밑에다가 바로 표시를 해주시면은 주주가 어떻게 변동이 됐는지 바로 나오죠. 뭐 1000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네들이 주주인데, 주주들은 웬만하면 다 명의개설까지 마친 걸로 해서 보시면 돼요. 명의개설을 따로 했는지를 여기다가 표시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을이 X에게 1000주를 처분했는데 아직 명의개설은 하고 있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명의개설을 따로 다뤄줘야 되는 경우가 간혹 나온다고. 그때만 우리 명의개설 여기다 보통 그리죠. 여기다가 이제 명의개설은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뭐 X 해갖고 아직 명의개설 안 했다라는 표시를 뭐 같이 해놓으시는데, 그 표시하는 방식은 을이 X한테 이렇게 갔으니까 여기서는 뭐 이렇게 해놓고 아직 X에게는 아직 안 됐다, X에게는 안 됐다 이렇게 가로를 하고 이렇게 해도 되고, 뭐 각자 알아서 하면 돼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을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명의개설까지 돼 있는데 실질 주주가 따로 있다 이런 경우가 또 간혹 나와요. 그럴 때는 뭐 실질 주주는 뭐 M이다 이렇게 하면 요 옆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표시를 여기다 요 옆에다가 해놓으세요. 요걸 꼭 해놓으세요. 요게 아주 유용하게 많이 쓰여요. 그럼 회사의 현황을 한눈에 다 볼 수가 있어요. 요거만 해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부터 이제 사건이 나오죠. 사건이 나오는데 쭉 읽으면서 날짜가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날짜가 몇 월 며칠 뭐 했다라는 것들. 날짜가 나오는 얘기들은 따로 여기 옆에다가 간략하게 메모를 좀 해주세요. 그거는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몇 년 몇 월 며칠 X 회사는 몇 년 몇 월 며칠 설립된 회사로서 비상상 회사이고 뭐 의류업을 하는 회사이다. 이렇게 나오면 설립일이 나오지. 그러면은 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 유효성 따질 때 설립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유효하게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설립일의 의미를 가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식 양도일은 언제 했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의미를 가지니까 연도 날짜가 나오는 거는 여기다가 간략하게 옆에다가 메모를 해주시고 그것만 해두시고, 그 다음에 머릿속에는 전체적인 스토리가 시간 순서대로 쫙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된 다음에 요걸 봐가면서 요 그림이 많이 쓰여요. 요거는 사실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아. 요거는 많이 쓰이진 않는데 올해 2차 법전의 모의고사에서는 저건 쓰임이 없었죠. 요거만 쓰임새가 있었지. 요건 꽤 유용하게 쓰였었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저게 많이 쓰이고 요거는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아요. 근데 요거는 안 해놓으면 중요한 논점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꼭 해주시기를 권장을 드려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이제 시작을 해보자고요. 이제 간략하게 빨리 나갈 거예요. 판서 별로 안 하고 30분을 여기다 썼기 때문에 오늘은 15번 정도까지 나갈게요. 자, 1번부터 보시죠.
자, 호텔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회사인 갑주식회사 자본금 250억 원. 갑회사는 2016년 3월 2일 건축 내장재를 제조 판매하는 을 주식회사로부터 제주도 호텔 신축에 필요한 전동 블라인드 470개를 구매하고 그 즉시 수령하였다. 갑회사는 전동 블라인드를 설치한 후 2016년 10월 12일 전동 배터리가 고장난 블라인드 120개를 발견하고 이 하자는 성질상 점유 이전 일로부터 6개월 내에 도저히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을 회사에게 불량품이 인도되었으니 회수하여 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통지를 하였다. 자, 이걸 우리가 다 읽어보고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지금 설문이 한 회당 4개가 있는 거는 이 사실관계가 이 전체 책에서 4번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할 때마다 다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문과 관련된 부분만 제가 읽을게요. 여기서는 요것만 보면 이제 설문을 해결할 수 있어요. 이는 갑회사에게 물품 대금 9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응? 이건 사례 4번과 관련돼 있는 거네요. 제가 이거 옆에다 써놓고도 이걸 지금 읽은 첫 번째 단락 부분은 사례 4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사례 4를 먼저 할게요. 어차피 진도 순서대로 돼 있지만 이 책이 우리가 어차피 오늘 다 다룰 문제니까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갑회사는 을회사에게 전동 블라인드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자, 이렇게 묻고 있죠. 자, 사실관계를 읽었어요. 여기서 그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지금? 여기서 지금 뭐 상사 매매에서 매수 담보 책임 뭐 이런 거 생각나면 안 돼요. 뭐 검사 통지 뭐 이런 게 생각이 나면 안 돼. 사실관계 읽을 때는 호텔업 하는 갑회사가 전동 블라인드 샀는데 고장이 난 걸 샀더라. 불량품을 샀더라. 그래서 고쳐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고쳐달라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근데 이게 가능할까? 요 정도만 생각이 나야 돼요.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문제를 읽은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 이거 읽은 다음에 이제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상사 매매에서 매수인의 검사 통지 의무 이게 이제 생각이 나야 되는 거죠. 생각이 나야 돼. 그럼 여기서는 어때요? 제가 간략하게 할게요. 빨리빨리. 상사 매매에서 매수인의 검사 통지 의무 뭐죠? 상사 매매는 상인 간의 매매예요. 상인 간의 매매의 경우에 매수인 매도인 모두 상인인 경우에 그때 매수인은 목적물을 수령하는 즉시 하자가 있는지 수량 부족이 있는지를 검사를 해서 하자나 수량 부족을 발견하면 매도인한테 바로 통지를 해줘야 되죠. 즉시 이와 같은 하자 통지 검사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은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거 계약 해제, 대금 감액, 손해배상 이 3가지를 청구할 수 없단 말이에요. 자, 근데 하자의 성질상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라도 6개월 내에는 발견해서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법문에 나온 건 이거야.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하자의 성질상 6개월 내에 발견할 수 없는 것도 6개월 내에 발견해서 통지해주지 않으면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그렇다라고 법문상으로는 아까 그렇다 그랬는데 성질상 6개월 내에 발견할 수 없는 것도 물을 수 없다 그래버리면은 이거는 법이 불가능한 거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거든. 그래서 성질상 6개월 내에 발견할 수 없는 것도 이 적용이 적용되느냐 이게 규정이 적용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관련해서 판례는 적용된다 그랬어요. 법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적용할 수밖에 없다. 자, 우리 사실관계를 보시면 2016년 3월 2일 날 물건을 인도받았어요. 그리고 갑회사와 을회사는 둘 다 회사니까 상인이에요. 그러니까 상사 매매 규정이 적용돼. 근데 2016년 3월 2일 날 인도받았는데 하자를 발견하고 통지를 해준 거는 6개월이 지난 10월 12일이에요.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 없겠죠? 판례에 따르면은.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다시 1번으로 돌아와서 두 번째 밑에 부분. 갑회사 대표이사 A는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사들의 논의를 거친 후 아래의 의사록의 안건을 적법하게 결의하고 A와 B를 공동대표이사 D를 지배인으로 등기하였다. 자, 이사회 결의를 했네요. 근데 뭘 했냐? 이사회 의사록 보시죠. 갑주식회사는 2016년 1월 1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4억 대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아래의 안건을 결의하다. 안건 1. AB를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한다. 참서이사가 전원 찬성했다.
안건 2. D를 갑 주식회사 동수원 사무소 영업소장으로 임명한다. 지배인 뽑았네요. 단 5천만 원 이상 구매 행위는 이사회 결의를 얻은 후에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했다. 자,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공동대표이사 선임을 했고 그 다음에 지배인 선임을 했으며 지배인한테는 지배권을 제한을 했네요. 요 세 가지를 처리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사 전원이 찬성했다고 그랬는데 이사가 누군지 이것도 한번 쭉 봐주세요. A, B, H, I, J, K 뭐 이렇게 나오네요. 물론 이 문제에서는 이 이사들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사 전원이 찬성했다 이 정도 해놓고 밑에 이사 해놓은 거 이걸 근거로 해서 뭐 이사회 결의가 하자가 있는지 또 문제도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꼼꼼하게 봐주세요. 자, 이런 결의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세 번째 단락 오른쪽 페이지. D는 이사회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갑회사의 영업소장 명의로 거래처 사장인 2로부터 동수원 모델하우스 주차장에 필요한 쇠석 등 건축자재 9천만 원을 구매하였다. 자, 이사회 결의를 할 때는 D를 지배인으로 뽑으면서 D의 권한을 5천만 원 이상 구매 행위를 할 때 이사회 결의를 받도록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사회 결의 없이 D가 9천만 원 건축자재를 구매를 했네요. 자, 뭘 묻는지 한번 보시죠. E는 갑회사에게 물품 대금 9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가? 자, 이걸 뭘 묻는 거예요? 9천만 원 청구할 수 있는가 이걸 묻는 거는 이 매매 계약이 유효한가? 그 건축자재 구매 계약 이게 유효한가 이걸 묻는 거죠. 유효한가를 묻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사실관계를 읽어봤을 때 단서로 삼을 수 있는 거는 지금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근데 뭐 써줄 때는 한 가지만 써주면 되지만 우선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지금 우리 사실관계에서 드러나는 건 뭐였어요? 아까 이사회에서 지배인 선임했죠. 이사회에서 지배인 선임을 했고 그리고 이사회에서 지배권을 제한을 했어요. 이 두 가지를 했죠. 근데 그 제한을 벗어나서 지배인이 권한 행사를 한 거죠. 이 세 가지 단서를 갖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첫 번째, 이사회에서 지배인 선임하는 게 적법한가요?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게? 우선 그것도 써주진 않아도 되는데 우선 한번 생각은 해봐야지. 사실관계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지배인은 이사회 결의를 받아서 선임하는 게 맞죠? 맞아요. 어디 나와요 그거? 393조에 나오죠. 393조 1항 우리 이거는 중요한 조문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그 다음에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그 다음에 지점의 설치, 이전 뭐 이런 것들 이사회 결의 사항이죠. 그래서 거기 이제 명시적으로 지배인 선임은 이사회 결의 사항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지배인을 선임하는 건 적법하다. 뭐 주주총회 결의 같은 거 받을 필요 없다. 뭐 이런. 자, 지배인 선임하는 거 이거 얼뜻 보면은 아니 뭐 종업원 하나 뽑는 건데 뭐 그렇게 중요한 행위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배인이라는 거는 한 지점과 관련해서는 그 재판상 재판의 영업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거의 대표이사에 준하는 정도의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지배인과 관련해서는 그 지점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 그래서 이사의 승인을 받도록 한 거죠. 그래서 이사의 승인을 받았으니까 이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답안지는 별로 쓸 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사회 결의에서 권한을 제한을 했어요. 지배인의 권한을. 근데 그 권한을 벗어나서 했죠. 그러면 그걸 따져줘야지. 이사회 결의로 지배인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가? 이걸 따져줘야 되죠. 자, 지배인의 권한 범위 어떻게 돼요? 그 지배인이 근무하고 있는 영업소와에서의 영업과 관련된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이거는 이제 법이 지배인의 권한 범위를 딱 정해놨다라는 면에서 봤을 때는 정형성을 갖는다 이런 표현을 하고, 그리고 권한의 범위가 매우 넓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포괄성을 갖는다 이런 표현을 하죠. 지배권의 정형성, 포괄성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지배권의 성질 중 하나에 불가 제한성이라는 게 있죠. 불가 제한성. 그건 뭐냐? 지배인의 권한은 딱 법이 정해놨어. 법이 정해놨기 때문에 제한하는 것이 제한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제한하는 것이 제한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제한을 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제한할 수 있어. 제한할 수 있지만 그 제한을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지배권의 불가 제한성이죠. 자, 우리 사안 보시면은 지배인의 권한을 제한을 했어요. 5천만 원 이상 구매 시에는 이사의 결의를 받아서 해야 된다. 이 맘대로 못한다 이렇게 제한을 했죠. 근데 5천만 원을 넘어서 지금 권한 행사를 했어요. D가.
유효하냐? 그래서 불가제한성과 관련되는 거죠. 불가제한성. 제한은 할 수 있어요. 5천만 원 이상 구매행위 할 때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건 괜찮은데 이걸 갖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제3자의 가 알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제3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주장하는 회사 측이 부담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E가 D의 권한이 그렇게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중대한 과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회사 측에서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계약은 유효하다. 따라서 E는 갑회사한테 물품 대금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상호 보시죠. 2번 문제 보시죠. 요거는 간략하게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A 주식회사가 있는데 요 밑에 자회사가 몇 개가 있어요. 자회사가 그 택시 사업하는 회사도 있고 건축업 하는 회사도 있고 커피 제조 판매업 하는 회사도 있고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각 회사마다 지금 뭔가 사건이 터져 갖고 그 사건 터진 거 별로 이제 뭐 문제 풀어봐라 이런 문제였어요. 근데 우리 지금 사례 2에서 다룰 거는 A 주식회사는 또 밑에 줄 오른쪽 끝에 커피 제조 판매를 영업으로 하는 대한커피 주식회사 D 회사죠. D 회사 대한커피 주식회사 D 회사 이 두고 있는데 이 D 회사에서 지금 사건이 터졌어요. 어떤 사건이 터졌냐? 맨 밑에서 다섯째 줄 사실관계 맨 밑에서 다섯째 줄 오른쪽 끝에 또한 D 회사는 X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영업으로 인한 금전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회사의 영업 전체를 출자하여 병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이렇게 나와요. D 회사가 X한테 영업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D 회사에 있는 회사 그 영업 재산 전부를 출자해 갖고 병 회사를 설립을 했대요. 요 정도 사실관계만 알면은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3번 문제 보시죠. D 회사의 영업을 출자하여 설립된 병 회사가 상호를 대한커피 음료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여전히 커피 제조 판매를 영업으로 하고 있는 경우 X가 D 회사와 병 회사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가능한 구제 수단을 모두 제시하고 논하라. 이렇게 했어요. 자, X가 지금 D한테 채권을 갖고 있었죠. 그럼 D한테 받으면 되는데 얘가 지금 재산 전체를 출자해 갖고 병 회사를 설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지깡통 회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X는 D한테 채권이 있다라는 거는 쉽게 확인을 받을 수 있겠지만 책임 재산이 없어갖고 그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X 입장에서는 지금 병한테 채권을 추심하고 싶은 거죠. 이 재산이 다 이쪽으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D와 병이 X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느냐. 특히 병이 X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느냐. 요거를 따져보라는 거죠. 특히 병이 중요하니까 여기 책임 재산이 얘한테 다 옮겨져 갔기 때문에 지금 병한테 X는 책임 추궁하는 게 더 중요해요. 쟤는 그지 깡통이라 D한테는 돈 받기가 어려워. 그럼 얘한테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겠느냐? 거래는 D하고 했는데 법인격이 다른 병한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겠느냐? 자, 첫 번째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 양수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이걸 검토를 해줘야 돼요.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 양수인의 책임. 자,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 양수인의 책임 언제 물을 수 있는 거죠? 요건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영업 양도를 했어야 돼요. 영업 양수인의 책임이니까 영업을 양수 받은 경우여야 돼. 그러니까 영업 양도가 있어야 된다고. 첫 번째로 영업 양도. 두 번째로 상호를 속용해야지.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 양수인의 책임을 묻는 거니까 상호를 속용해야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 양수인의 책임을 물으려면 채무 인수가 없었어야 돼요. 채무 인수가 있었으면은 그 계약에 기해서 채무 인수를 했다는 사실에 기해서 바로 양수인은 양도인의 채권자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채무 인수가 없었을 때만 우리가 지금 법에 따라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죠. 채무 인수가 없었어야 돼. 그리고 네 번째,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 양수인이 부담하는 채무는 양도인의 영업상의 채무에 한정이 돼요. 양도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채무는 양수인이 책임지지 않아요. 영업상의 채무여야 돼요. 영업상 채무. 그리고 다섯 번째, 채권자가 선이어야 돼요. 채권자가 선이. 선이라는 건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뭘 알지 못해야 되느냐? 채권자가 영업 양도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또는 영업 양도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채무가 인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 요걸 의미해요. 근데 우리 책에는 지금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만 나오죠. 그거는 이제 송열 교수님 견해에 따라서 제가 쓴 거예요. 이철성 교수님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말한다, 이렇게 하시고요. 근데 그건 뭐 학설 대립이 치열하게 있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둘 중에 하나에 따라서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앞에다가는 그렇게 써놓고 뒤에다가는 또 제가 영업 양수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영업 양수 사실을 알았더라도 채무가 인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렇게 또 써놨어요. 자, 요 요건이 충족되는가를 봐야죠. 우선 영업 양도가 있었어야 돼요. 근데 대한커피 주식회사 D회사는 자기의 영업을 병한테 양도한 게 아니라 현물 출자를 했어요. 양도라는 거는 개인법적인 그 재산 이전 행위고, 현물 출자라는 거는 단체법적인 출자 행위죠. 그래서 달라. 근데 이 상호를 소개하는 영업 양수인 책임을 물려면 영업 양도가 있었어야 되는데, 현물 출자를 해서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도 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 판례가 있어요. 중요한 판례예요. 중요한 판례예요. 근데 판례는 현물 출자를 한 경우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봤어요. 왜냐하면 우선 영업 양도에서의 영업과 영업의 현물 출자에서의 영업의 개념이 동일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외부에서 영업 양도와 현물 출자를 구별하기가 어렵다, 제3자 입장에서. 그래서 현물 출자를 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을 유추 적용하겠다,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상호를 소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느냐. 상호를 소경한다는 건 뭘 의미하냐 하면, 양도인이 쓰던 상호를 양수인이 계속 사용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양도인의 상호와 양수인의 상호가 동일해야 된다라는 의미죠. 근데 우리 사안에서는 지금 어때요? D회사가 쓰던 상호는 대한커피 주식회사였고, 그 다음에 병회사가 쓰는 상호는 대한커피 음료 주식회사예요. 이건 설문에 나와요. 질문에. 대한커피 음료 주식회사야. 이거를 상호를 적용한다고 볼 수 있느냐? 적용한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동일성이라는 것은 완전한 동일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주요 부분에서만 동일성이 인정이 되면 된다 그러거든. 그래서 이것도 인정이 된다, 이렇게 봐요. 중요한 요건은 다 지금 충족이 돼 있죠. 채무 인수를 했는지 여부는 이제 안 나와. 사안에서는 안 나오지만 이거는 뭐 그냥 채무 인수를 안 한 걸로 전제를 해서 푸시면 돼요. 제가 사례 문제 풀 때 사안에 나오지 않는 얘기는 문제 삼지 마세요라고 이제 주로 얘기를 드리는데, 요거만큼 좀 예외로 달아주세요. 요거만큼은 영업 양수인 책임 물을 때 채무 인수를 하지 않았다, 요 얘기를 잘 안 밝혀주더라고, 문제에서. 채무 인수 안 한 경우를 전제로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이 부분은. 그다음에 영업상의 채무냐? X에 대한 채무는 영업상의 채무죠. 설문에서 또한 D회사는 X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영업으로 인한 금전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왔으니까 X에 대한 채무는 영업상의 채무가 맞아요. 그리고 선이냐, X가 선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데, 선이 악의를 따질 때는 웬만하면 그냥 선의로 달아주시면 돼요. 뭐 특별히 악의란 얘기가 없으면. 그리고 대부분 이제 악의에 대한 입증 책임을 그 악의를 주장하는 자가 지거든. 그래서 이건 선의로 봐주세요. 그럼 돼요. 그래서 이 요건은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병은 X에 대해서 D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선 병에 대한 병의 책임을 우선 보고 있는 거예요. 병의 책임. 자, 근데 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그냥 요때 병이 영업 양수 상호를 소경한 영업 양수인의 책임을 질 때 D의 책임은 어떻게 되냐도 간략히 같이 볼게요. 병이 D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해서 D의 책임이 소멸하는 건 아니에요. D도 여전히 책임을 져요. 원래 D가 져야 되는 책임이었잖아. 그러니까 D와 병이 이제 같이 책임을 지는데, 어떤 뭐 가치라는 게 뭘 의미하느냐? 부진적 연대 책임을 의미한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D도 병과 함께 부진적 연대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양도인 D의 책임은 2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소멸하죠. 자, 그다음에 병이 부담하는 두 번째,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병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자, 법인격 부인론을 주장해서 물을 수도 있어요. 법인격 부인론 뭐예요? 회사가 이렇게 있는데, 뭐 A라는 회사가 뭐 있는데 여기 주주가 있죠. 법인격 부인이라는 건 뭐예요?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회사 채무에 대해서 주주가 책임을 진다. 이게 법인격 부인론이죠.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은 뭐예요? 주주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대해서 주주가 지배하고 있는 이 회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운다. 이게 이제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이죠.
자, 그러면 이 경우에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 이걸 왜 문제 삼나요? 그걸 묻더라고.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 얘기를 했더니 자, D가 현물 출자로 해서 병회사를 설립을 했으면 D가 출자자란 얘기 아니에요. 출자자면 병회사는 이 D한테 현물 출자를 한 만큼 주식을 발행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D 말고 다른 출자자가 있는지는 지금 사안에서 명백하게 안 나오지만 D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병회사를 설립을 했고 그리고 또 병이 D 회사가 하고 있거나 똑같은 회사를 하고 있으면 지금 D가 1인 회사일 가능성이 크죠. 병이 지금 D가 병회사의 1인 주주일 확률이 매우 크죠. 그러니까 D는 병회사에 대한 1인 주주, 병, D 뭐 이런 관계에 지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D가 부담하고 있는 책임을 D가 지배하고 있는 병회사에 물을 수 있느냐.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 이걸 문제 삼아서 병한테 책임을 물 수 있는지 검토를 해봐야 돼요. 법인격 부인원의 역적용 이거 긍정설 부정설이 있죠. 근데 우리 긍정설을 따라주시면 되겠어요. 긍정설 따라갖고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을 통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래서 X는 병에 대해서는 상호를 적용하는 영업 양수인의 책임 또는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을 주장을 해서 책임을 물으면 된다. 그럼 D에 대해서는 당연히 D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는 있죠. 근데 현실적으로 물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왜냐하면 D에 지금 책임 재산이 없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D와 관련해서는 지금 X가 어떤 책임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현안인데 뭐가 있을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D한테는 우선 현물 출자를 해서 받은 병회사 주식이 있을 거예요. 그 주식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는 방법이 우선 있을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현물 출자를 채권자 취소권에 의해서 취소해갖고 다시 그 영업을 D의 재산으로 돌려놓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두 가지는 불가능하거나 아니면은 실효성이 없어요. 우선 주식을 강제 집행하는 건 실효성이 없어. 왜냐하면 이 주식이라는 거는 상장회사 주식이 아닌 한은 별로 그 유통이 안 돼요. 그래서 팔려고 해도 잘 팔리지도 않아. 별로고, 그 다음에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해서 현물 출자했던 재산을 돌려놓는 건 좀 불가능해. 왜냐하면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개인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하는 거지 이런 단체법적인 출자 행위를 채권자 취소권은 취소할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실효성이 없다. 그러니까 답안을 쓰실 때는 이 두 가지의 포인트를 맞춰서 써주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3번 상호를 적용하는 영업 양수인의 책임이 또 나오네요. 자, 동양 주식회사는 자본금 20억 원인 비상장 회사이다. 동양의 발행 주식 총수는 10만 주이며 갑이 4만 주, 을이 3만 주, 병이 2만 주, 정이 1만 주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동양의 이사는 갑을 병 3인이고 이 중 갑이 대표이사로서 사실상 정권을 행사하고 있다. 동양은 기계 부문과 섬유 부문 의 2개 사업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계 부문에서는 의료기계를, 섬유 부문에서는 섬유 원단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동양의 연 매출액은 100억 원이며 매출액의 구성은 기계 부문이 95억 원, 섬유 부문이 5억 원이다. 동양은 각 사업 부문별로 동양기계, 동양섬유라는 영업 표지를 사용하면서 독자적인 영업 활동을 하여 왔다. 동양은 기존의 의료기계 생산 판매 이외에도 수입 판매처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의료기계 수입 판매 분야에도 사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다. A 주식회사는 동양의 섬유 사업 부문에 섬유 원사를 공급하여 그 대금으로 5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 후 동양은 갑을병 3인의 이사가 모두 참석한 이사회에서 이사 전원의 탄성으로 회사 전체의 영업의 일부로서 실적이 부진한 섬유 부문을 B회사에 양도하였다. 동양의 섬유 부문 가치는 회사 전체의 영업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섬유 부문의 영업 양도 이후에도 동양의 영업은 크게 축소되거나 변동되지 않았다. B회사는 섬유 부문의 영업을 양수한 후 동양섬유라는 영업 표지를 계속하여 사용하면서 동양의 종전 거래처를 상대로 동일하게 영업을 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 읽었어요. 자, 머릿속에 뭐가 남았나요? 읽으면서 영업 표지를 계속 사용하고 있고 종전 거래처를 상대로 동일하게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런 거 나니까 영업 상호를 적용하는 영업 양수인의 책임도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드시면 안 돼요. 지금 이거 읽은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요? 동양은 지금 의료기계 판매업하고 섬유 사업하고 두 가지를 하고 있구나. 근데 비중이 95대 5 이렇게 크구나. 의료기계 판매를 주로 하는 회사구나.
그런데 의료비계 판매에 더 집중을 한 나머지 제조 판매만 하고 있었는데 수입 판매까지도 사업 영역을 확장하려고 하는 거구나. 아, 그리고 섬유 부분 이건 뭐 영업이 잘 안 되니까 B 회사한테 팔아버렸구나. 요게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돼요. 요 사건이 스토리는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지금. 자, 그다음에 이제 설문 읽어 보시죠. 동양이 B 회사에 대하여 섬유 부문을 양도한 행위가 유효한지 설명하고 A 회사는 동양 및 B 회사를 상대로 섬유 원사 공급대금 5억 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자, 이제 이걸 물은 거를 이제 보고 이제 다시 찾아보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 두 가지를 묻고 있죠. 섬유 부분 양도 행위가 유효한지를 묻고 있고, 그 다음에 A 회사가 동양 및 B 회사한테 그 5억 원 채권을 그 행사할 수 있느냐, 이걸 묻고 있죠. 유효성부터 보자고요. 섬유 부분 양도를 했어요. 영업 양도야. 섬유 부분 하나의 사업부죠. 그러니까 섬유 부분 양도한 건 영업 양도예요. 영업 양도를 했는데 그거 유효한지 따져보래. 유효한지 따져보래요. 우리 영업 양도와 관련해서 유효한지 따져보려면 뭐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그때부터는 이제가 법률 지식을 동원해야지. 설문을 읽은 다음부터는 법률 지식을 총 동원해야 돼요. 사실관계 읽을 때만 법률 지식 동원하지 말라는 거지. 뭐가 있었겠어요? 374조가 생각이 나야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때는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받아야 된다. 이게 생각이 나셔야죠. 그럼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지금 안 받았는데 안 받고 지금 이사회 결의만으로 했잖아요. 이사회 결의만으로 영업의 일부를 양도한 거 적법할까? 이거를 이제 검토를 해봐야죠. 그러면 주주총회 결의를 받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주주총회 결의를 받아야 되는 사안이냐 이걸 따져봐야지. 영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받아야 돼요. 근데 영업의 일부를 양도할 때는 항상 받아야 되는 건 아니죠.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때만 받아야 된다고 했죠. 그럼 이 문제는 사실상 뭘 묻는 거예요? 지금 섬유 부분이 동양에서 영업의 중요한 일부에 해당하는가? 그거를 판단해 보라라는 문제죠. 영업의 중요한 일부 판단 어떻게 하느냐? 판례가 있어요. 판례를 익혀 두셔야 돼요. 그 영업이 그 회사 전체에서 자산이나 매출액이나 수익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냐 적으냐 뭐 이걸 갖고 판단을 하면 돼요. 근데 일반적인 기준은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략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그러니까 실무상으로는 그런다 그래요. 자산이나 매출액에서 2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 부분이면은 중요한 일부를 본대요. 이거는 뭐 실무관한테 제가 들은 얘기가 아니라 송일 교수님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시험에서도 활용을 해도 되는 얘기예요. 20% 자산이나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20%를 넘느냐 이걸 기준으로 판단해 보시면 돼요. 근데 동양의 경우에는 지금 자산이나 매출액 규모에서 지금 한 5%밖에 안 되죠. 연 매출액 100억 원에서 매출액 구성인 기계 부분이 95억 원, 섬유 부분이 5억 원이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중요한 일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주총회 특별 결의는 받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어요. 자, 이사회 결의만으로 했는데 그럼 이사회 결의는 받아야 되는 사항인가? 이걸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죠. 근데 이사회 결의는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393조에 따르면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근데 회사 전체에서 5%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 부분이면 그러면은 중요한 자산 정도는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사회 결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받았죠. 그러니까 이거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유효성은 인정이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A 회사는 동양 및 B 회사를 상대로 섬유원사 공급대금 5억 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라. 자, A 회사는 지금 동양에 대한 채권자예요. 그런데 동양이 섬유 부분과 관련된 채권자야. 근데 섬유 부분이라는 영업을 B 회사한테 양도를 했는데 B 회사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상호를 소경하는 영업 양수인의 책임을 한번 써보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다 다뤘으니까 이거는 특별히 다루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결론만 보면은 동양이랑 B 회사 모두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동양과 B 회사는 A 회사에 대해서 부진적 연대 책임을 진다. 다만 동양은 영업의 양도인이니까 양도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은 책임을 소멸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시면 되겠죠. 4번은 봤고요. 5번은 잠시 쉬었다가 볼게요.